처리해 주는 거예요. 동사무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이상 안 하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외교라는 것이 접촉면이 넓지가 않고 어떤 그 권위 구조 속에서 움직이게 되면은 이제 외교적인 역동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가 외교가 한계가 있고, 그리고 항상 권력의 위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통령이 오케이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국가 외교의 위계 관계가 있어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이제 국가 외교의 한계죠. 그러니까 근데 공공 외교는 민간이 중심이 돼서 이제 국가하고 협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그 권력 구조가 아닙니다. 이제 관계가 중요하죠. 그럼 관계가 중요하면 관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관계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관계 역량. 그래서 관계 역량이 의외로 국가 외교관들은 관계 역량이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국가의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연결하고 또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필요에 따라서 그 사람을 우리 국가하고 연계하는 이러한 그 외교적인 역량은 관계 역량에 무척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도 역량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도 역량이다. 공공 외교에 있어서 관계 역량이라는 것은 무척 중요하고요. 관계 역량이라는 것만 갖고 사람을 보면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이게 그 사람의 역량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을 그 안에서 자기의 권위를 행사하는 거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그거를 역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전혀 다른 역량이.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나 어떤 그 공적인 권위가 전제되지 않고 나라는 사람 속에 순수하게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관계 역량이에요. 관계 역량.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제 외교적 접근들을 잠깐, 이제 트랙 1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국가 외교를 얘기합니다. 근데 트랙 2는 민간이 주도하면서 국가에게 알리는 외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모르면 안 돼요. 아직까지는 국가가 외교의 중요한 의사결정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 외교를 한다고 할 때 국가를 완전히 배제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도를 하면서 국가가 인지하는 외교를 민간 트랙 2 디플로마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북한과 남북 간의 교착 상태에 빠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뭐 할 수가 없는 상태 있잖아요. 그 여기서 트랙 2라는 얘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미디어에서 아마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핀란드라든지 노르웨이의 학자들이 민간이잖아요. 학자들이 미국 정부하고 북한 정부를 초대해가지고 학자들이 주도하는 외교 플랫폼을 만들 때 말하자면 트랙 2 외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간이 문을 열고, 그죠? 민간이 외교의 문을 열고 국가가 오히려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는 경직돼 있기 때문에 스스로 외교적인 국면을 못 만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미국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학을 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죠? 그 대학이 예를 들면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에 여러분이 학생이야. 그러면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의 학생일 때는 미국 사람만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중국 유학생도 있고 독일 유학생도 있고 심지어 북한 유학생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적인 국면이 저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계를 맺게 되니까 그 관계가 바탕이 돼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갖고 뭐 그 국가의 통일부 장관도 되고 보건부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지니바에 갔을 때 몇 분이 지니바에 갔었는데 거기에 제네바 국제관계대학원에 잠깐 들렸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거기서 소개를 하잖아요. 자, 지난번에 우리 UN 사무총장이 이 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학생일 때는 다 평등하게 학생으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나중에 그 사람이 또 UN 사무총장이 되고 스위스의 대통령들이 몇 사람이나 그 대학 출신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국가적 권위적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관계 속에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학교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는 진영이 달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하고 교류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접촉면이 넓기 때문에 국가 간의 교착 상태가 생겼을 때는 학자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친구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외교의 판을 만들고 거기서 국가를 끌어들이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학계도 있고요. 문화계도 가능하죠. 그러죠? 예술계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스포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공공 외교의 영역이 어떻게 보면은 국가보다도 더 넓다고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랙 3는 지역 외교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사례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국가적 통합인데 그 국가적 통합이 있기 전에 지역적 통합이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스위스 바젤이라는 데가 있는데 스위스 바젤은 그 여러 개의 사례 중에서 한 개의 사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스위스가 접경 지역에서 협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나라가 각자 자기의 독특한 법률 체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세 개의 법률 체계가 하나의 광역 구역 속에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세 개의 국가가 접경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접경 지역은 국가보다는 훨씬 작은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역을 설정해 가지고서 세 나라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게 민간기구가 관리한다 이거예요. 그게 상상이 됩니까? 세 국가가 광역구역으로 접경지역에서 공동의 공간을 만들 때 그 공동구간을 관리하는 게 민간이라 이겁니다. 그게 잘 상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식으로 민간이 주도하면서 국가를 연계해서 나중에 유럽 통합으로 나가게 되는 사례예요.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 외교가 중심이 돼가지고 유럽 통합을 이끈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유가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는 접경 지역이 있잖아요. 그 접경 지역이 뭐죠? DMZ죠, 그죠? DMZ가 접경 지역인데 한 10개 정도 접경 도시가 있어요, 남쪽에. 그리고 마찬가지로 북쪽에도 이제 그렇게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남쪽은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요. 북쪽은 사회주의 시스템인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남과 북을 합쳐가지고 통일국가를 만들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한꺼번에 갑자기 통일국가를 만들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한국의 가옥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통적인 가옥구조를. 한국의 전통